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30년 넘게 경제가 멈춰 있는데도 거리는 깨끗하고 범죄율은 낮으며 시민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죠. 부채는 GDP의 200%를 넘어섰지만 파산하지도 않았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사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일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어떻게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가 왜 지금처럼 멈춰버렸는지, 그리고 멈춰 있는데도 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떨어졌고 주요 도시들은 잿더미로 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십 년 뒤에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소련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게 바로 냉전이었죠.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세계 주도권을 놓고 팽팽하게 맞선 시기였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은 직접 참전하지 않았지만 미군의 핵심 보급기지 역할을 하게 됐어요. 미국은 전쟁 물자를 대량으로 주문했고 그 주문이 일본의 무너진 공장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서 원조 자금을 제공하고 재건을 도왔으며 군사적 보호까지 제공했죠. 이런 지원 덕분에 일본의 산업은 빠르게 회복됐고 거기서부터 일본은 수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라디굼,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반도체까지 온갖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당시 일본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았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부는 은행과 대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갔어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소니나 도시바, 니콘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죠. 1980년대가 되자 일본은 거의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의 계약 때문에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1980년대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일본 제품이 너무 잘 팔리다 보니 미국 경제가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1985년에 미국은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체결된 협정이 바로 플라자 합의인데 내용은 간단했어요.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들의 가치를 올리자는 거였죠. 언뜻 보면 미국이 자기 통화를 약하게 만드니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통화가 약해지면 그 나라 제품이 해외에서 더 싸게 팔리고 반대로 통화가 강해지면 제품이 비싸지거든요. 달러가 약해지자 미국 제품들은 세계 시장에서 더 싸고 경쟁력 있게 변했어요. 반면 엔화가 강해지면서 일본 제품들은 갑자기 너무 비싸졌습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수익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많이 찍어냈어요. 저렴한 대출이 가능해지자 일본 국민들은 엄청나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땅과 주식, 부동산에 투자했고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1989년 정점에 이르렀을 때 도쿄 긴자 지역의 땅값은 평방미터당 약 150만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도쿄 황궁이 있는 땅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약 5조 달러가 넘었는데 이건 당시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 가치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심지어 일본 전체 GDP보다도 높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성장이 아니라 그냥 투기로 만들어진 거품이었어요. 1990년대 초가 되자 사람들도 이 가격이 터무니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거품이 터졌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무너졌어요. 은행들은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불량 대출로 가득 찼죠.
이럴 때 현명한 대응은 빨리 문제를 정리하는 겁니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더 큰 재앙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계속 미뤘어요.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십억 달러를 인프라 사업에 쏟아부으며 아무 문제 없는 척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시 일본이 진짜 집중했어야 할 건 은행 시스템을 고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1997년과 1998년이 되어서야,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일본은 진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문제는 이미 경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심리까지 퍼져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 충격으로 완전히 트라우마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끼고 저축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행동하면 나라 경제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쓰는 돈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되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면 기업들은 돈을 덜 벌게 되고, 그러면 경제 성장이 느려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기다리게 됩니다.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또 기다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나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할 때 일본은 정반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거의 0%로 낮췄고, 이 상태가 20년 넘게 지속됐어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도록 유도하려던 거였죠. 실제로 일본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적 완화라는 걸 시도한 나라였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거품 붕괴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빚지는 걸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많이 저축하고 빚을 피하는 쪽을 택했어요. 중앙은행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도했는데 한때 휴레점점21%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기업들은 다시 가격을 낮췄고 임금은 오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더 저축했습니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죠. 이 시기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10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는 거의 3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였죠.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 연령이 약 49.8세예요. 비교하자면 전 세계 중위 연령은 30.9세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65세 이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건 일본의 극단적인 직장 문화입니다. 일본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상화된 사회예요. 사무실에서 자고, 전철에서 자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을 봐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경제는 멈춰 있고 월급은 거의 안 오르고 세금은 계속 오르니까 삶이 해마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회에서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이걸 증발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어로 조아츠입니다. 직장에서의 수치심, 빚, 실패 같은 이유로 너무 큰 압박을 느낀 나머지 모든 걸 버리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돕는 전문 업체도 있어요. 야밤에 도망치는 가게라는 뜻의 요니게야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기 삶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도시로 옮겨주고 새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현상으로는 히키코모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된 사람들이죠. 수십만 명의 젊은 일본인들이 자기 방에 몇 년씩 틀어박혀 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완전히 고립된 채 게임을 하거나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뭐든 혼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치고 환멸을 느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현상이죠. 이런 상황이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겨우 돌보는데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비싸고 육아 지원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민 정책이 매우 엄격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공백을 메우는 것도 어려워요. 결과는 일본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를 돌릴 인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자가 줄어들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죠.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GDP를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이 완전히 재앙 같은 나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은 길고 안전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일본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무섭게 들리지만 일본 부채의 대부분은 외국 채권자들이 아니라 자국민과 자국 기관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GDP의 200%가 넘어도 일본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고 외부 압력도 덜 받는 거예요. 국제 무대에서는 도요타, 닌텐도, 소니, 유니클로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일본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요. 다만 일본이 아무 고통 없이 넘어간 건 아닙니다. 거품 붕괴의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정과 기업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졌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덜 쓰게 됐습니다. 이게 경제가 다시 빠르게 성장하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죠. 일본의 인프라는 이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과도하게 건설됐기 때문에 지금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정부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쿠데타도 없고 정부 셧다운도 없고 다른 나라들처럼 정치적 혼란도 없죠. 그래서 일본을 세계 최초의 탈성장 경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다음 큰 성공을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가진 걸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멈춰 있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은 가난하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다만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나머지 나라들이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돈, 더 빠른 속도를 쫓아 달려가는 동안 일본은 그냥 지금 가진 걸 유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동자들이 지쳐가는 상황을 보면 어쩌면 일본이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